자, 그러면 먼저 오늘 정치가 경제다 시간에 김준일 시사평론가님,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 JTBC 보도 화면 보셨어요? 예, 부분적으로. 예. 그게 기자가 이렇게 스마트폰을 들고 좀 유튜버인 척하고 같이 새벽에 들어간 것 같아요. 이가혁 기자인가요? 그 다른 MBC 기자나 막 이런 기자들은 폭행당하거나 뭐 침뱉고 막 뭐 그런 일들이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기는 한데 뭐 이제 저는 뭐 기자 정신에 이제 박수를 쳐주고 싶고 너무 위험했다 근데 뭐 유튜버들이 사실 보도한 내용들로 이게 가름이 가능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위험했는데 그 생생한 폭동의 현장을 볼 수 있어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좀 위험은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러게요. 예, 아는 기자라서 게다가. 예. 아는 분이 있어요. 이가혁 기자죠? 예, 이가혁 기자인가 제가 모르겠는데 이가혁 기자가 맞으면 제가 좀 잘 아는 기자입니다. 아, 맞습니다. 근데 하여튼 거기 들어가지고 가까이서 찍으니까 또 그분들 이제 뭐 이렇게 그 세파이프 같은 거, 뭐 기물 같은 거 이렇게 파손하고 휘두르고 이런 게 그 순간에 그런 표정 같은 게 막 다 잡혔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정말 좀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는 분들이었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저분들이 저런 다음에 인생이 어떻게 될까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너무 걱정이 많이 됐었습니다. 장성철 소장님은 어떠셨어요? 충격적이었죠. 네. 그러니까 저 오다가 서부지법을 지나왔거든요. 오늘 여기 오실 때? 네네. 그랬더니 거기에 뭐 경찰차들이 버스들이 다 둘러싸고 있고 경찰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봤더니 뭐 난장판인 상황이 계속 조금은 아직 보존되어 있더라고요. 와, 현장을 직접 보니까 참 그날 대단히 위험하고 야만스러운 일들이 벌어졌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건 정말 정치인들이 전 잘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들도 잘못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조장하고 그런 분들의 그런 폭력적인 행위에 대해서 별 문제 없을 거야. 내가 변호해 줄게.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몇몇 정치인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좀 더 나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안타까운 일인데 하여튼 차례차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일이 시작된 거는 윤석열 씨 구속 시점부터 이 폭동이 시작됐으니까 일단 구속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두 분 다 나오셔서 구속은 아마 될 거다 이렇게 예상해 주셨는데 예상대로 구속영장 법원에서 발부가 됐고 지금 이제 현직 대통령 신분인 거잖아요, 여전히. 그래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수감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예상대로 진행된 거고. 근데 오늘 아침에 또 나온 뉴스를 보니까 구속된 상태에서 이제 조사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조사엔 또 응하지 않고 있다고요. 이 상황은 저는 사실 법률을 제가 그렇게 자세히 아는 게 아니라서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어요. 구속되면 잡혀가 있으니까 무조건 조사가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근데 이제 구치소에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나 조사 안 받으러 갈래. 그러면은 이제 버틸 수가 있는가 봐요. 그러면은 공수처에서는 구인장을 발부해서 강제적으로 조사실에다 데려다 놓을 수는 있는데 거기서 계속 또 이럴 거 아니에요.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이런 식의 얘기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수처의 수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일관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조사 자체가 안 될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구속도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수사가 진척되는 데는? 일단은 신병을 확보하는 게 저는 매우 중요했다고 보는 게,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수사를 좀 진척시키기 위한 것이 있는 거고, 이게 지금 저 안에 있었으면, 관저 안에 있었으면은 자유롭게 본인이 원하는 대로 메시지도 내고 사람도 만나고 증거 인멸도 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 전략도 바꾸고 이럴 수 있는데, 이 체포가 된 상황이면, 구속이 된 상황이면 그게 어느 정도는 제한되잖아요. 그러니까 접견 자체도 이제 변호인만 할 수 있어요. 심지어 네네. 이제 가족도 지금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서 가족들도 지금 못 만나게 지금 이렇게 뭐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가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나라가 매우 위험해졌었잖아요. 그러니까 내란 선동을 계속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거를 좀 일정 정도는 중단시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태가 지금 벌어졌는데 어쨌든 뭐 이게 사실 윤석열이 검사 시절에 했던 본인의 수사 방식을 생각을 하면은 네네. 참 기가 찰 노릇죠. 최근에 이제 기사도 다시 나오기 시작했는데 네. 왜냐하면은 이게 윤석열이 하는 묵비권이 네. 자기 내로남불이다. 그러면서 예전에 신정아
네네. 이제 큐레이터였죠. 그리고 네. 이제 학력 위조 사건으로 이제 실형 살았는데 가짜 졸업장 그런 걸로. 예. 자기 이제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하고의 뭐 스캔들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때 신정아를 조사를 했던 게 수사를 했던 게 윤석열이라는 거예요. 검사 윤석열. 네네. 그런데 거기 회고록에 나옵니다. 제가 이거는 뭐 개인의 그거를 한 게 아니라 본인이 밝힌 거기 때문에 윤석열이 책상을 꽝 치면서 뭐 막 다그쳐가지고 신정아가 그 자리에서 오줌을 쌌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신정아 씨 회고록에 나와. 예, 신정아 본인의 회고록에 나. 그 윤석열이 사실 뭐, 하고 그리고 싶지 않은 얘기였을 텐데. 하고 싶지 않은 얘기였겠죠. 그러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뭐 그게 주된 내용은 아닌데 검찰에서 어떤 식으로 수사를 했느냐. 그래서 사람 오줌까지 싸게 지리게 만드는 윤석열의 이제 강압적인 수사. 그게 옳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전에 안종범 이제 네네. 청와대 예,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이 윤석열이었잖아요. 그때 네네네.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구속이 됐는데 묵비권 행사했어요. 그때 윤석열이 와가지고 내일까지 와서 진술하지 않으면은 가족들을 탈탈 털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가족들을 예, 원래 그랬어요. 검찰이 별건 수사해가지고 아니면 주변 압박해가지고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서 이렇게 털어놓는 방식으로 사실상 불법적인 수사죠 이게. 이런 거를 맨날 했던 게 윤석열인데 정말로 내로남불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사실 저는 윤석열이 여기서 진술을 안 한다고 해서 수사가 뭐 차질이 생길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네. 예, 어쨌든 이제 일주일 정도 있으면 검찰로 넘어갈 테고 검찰에서 또 열흘 동안 있다가 거기에서도 묵비권 행사하면요 기소 지금까지 나온 내용으로 기소하면 됩니다. 예, 그게 재판에서 결코 유리하지 않을 거예요. 예. 가족들 탈탈 털면 되겠네요. 가족분은 아직 관저에 계시죠. 예, 일단 공수처는 그 고위공직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는 공직자가 아니라서 뭐 토리를 털 것도 아니고 경찰이 털면 되잖아요. 뭐 경찰이 할 수는 있겠죠. 아니면 창원지검에서 창원지검에서 나올 수도 김건희 있겠네. 소환 조사 이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말과 행동 메시지를 냈잖아요. 그래서 아유 이렇게 바닥으로 갈 수 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또 나온 보도를 보면 이 사람의 바닥은 어디까지일까? 뭐가 나왔습니까? 아니 그냥 지금 조사 나 조사 안 받을 거야. 내가 뭐 이런 식이었잖아요. 솔직히 지지자들 선동하는 것도 여러분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계속 싸워주십시오. 응원해 주십시오. 이랬잖아요. 그렇죠. 조장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나라를 내전으로 몰고 갔다. 내란이 아니라 내전으로 몰고 갔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현직 대통령이 저러한 일을 할 수가 있을까? 정말 바닥이 끝을 모르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윤석열 씨가 그런 방식으로 계속 지지자들을 선동하다가 모습을 드러내서 사실 구금돼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모습을 드러내서 이동하는 과정에서 지금 법원 폭동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게 장소성이라는 게 법원이라는 이 장소에서 폭동이 일어난 거긴 하지만 그 윤석열 씨가 모습을 안 드러냈으면 이 정도가 되지 않았을 테니까 구금되어서 조사받는 거 굉장히 좀 중요하긴 하네요.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하여튼 한 획을 그은 구속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게 법원이 이렇게 그 폭력에 의해서 제대로 망가진 적은 사실 제 기억엔 없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뭐 대학생들이 법원 점거하고 그런 적은 있었어요. 학생 시위 많이 할 때. 그런데 그거는 그냥 뭐 로비를 점거하고 이런 거였지. 그 JTBC 영상을 보니까 들어가가지고 막 법원의 서버에다가 물 붓고 안에 있는 창을 깨고 아무개 판사 나와 그러면서 판사실까지 들어갔잖아요. 7층까지 올라가서 판사실에 들어가고 어디 숨은 것 같아 하고 막 수색하러 다니고 이런 게 다 나왔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앞으로 헤쳐나가야 되나요? 대단히 충격적이었어요.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고 법에 의해서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유지되는 거잖아요. 그 법을 만드는 것은 입법부고 그것을 집행하는 게 사법부인데 그 판단의 권위를 우리가 판사들한테 줬잖아요. 그거를 인정하지 않겠다 그러면 사회의 질서가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모든 범법자가 나 저 판사 나 이 판결을 저렇게 했어 때려 부숴야지 막 죽여야지 이러면은 어떻게 나라가 온전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대단히 이게 나라가 망해가는 가장 큰 징조가 아니냐 자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우려스럽고 걱정이 되고 참 이러한 일을 벌이는 데 있어서 그냥 원흉으로 볼 수밖에 없는 윤석열 대통령이 참 저렇게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나라의 큰 불행이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어쨌든 좌우, 이념, 진영을 떠나서 지지하는 정당을 떠나서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저런 식의 폭력적인 행위는 무엇으로도 정당화될 수가 없고요. 저런 짓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발 좀 다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경찰관들 막 피 흘리고 막 이런 모습도 충격적으로 봤는데 공권력에 대한 도전은 엄중하게 진압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까지는 경찰이 예상을 못한 것 같아요. 어제 대응하는 걸 그럴 것 보니까. 같아요. 조금 저는 뭐 너무 미미하게 대응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네. 설마 했겠지 경찰도 들어올 것까지는 생각 못했겠지. 그러니까 이제 쭉 한번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얼마 전에 김민전 의원이 국회에다가 백골단 소개시켜 줬잖아요. 물론 본인 사과하긴 했지만 며칠 전에 석동현 변호사가 극우 보수 우파들을 행사를 하는데 백골단들을 단상에 올려가지고 또 거기서 우리 이 청년들 하면서 소개를 시켜줬어요. 아, 그 뒤에요? 국회에서 그 뒤에도 막 비판받고 나서 그 뒤에 석동현 변호사가 계속 네, 백골단은 네. 계속 있었다고. 그때 자기들 이름도 바꾸고 뭐 해산하겠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있고 아니에요. 그랬는데 안 그랬어요. 거기서 우리 백골단이 앞으로 뭘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단장 같은 사람이 나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석동현 변호사가 이런 식으로 봐요. 그 석동현 변호사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이잖아요. 그렇죠. 대변인 네. 격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하고 조장했다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윤석열 씨가 대리인을 시켜서 백골단 등을 동원해서 계속해서 선동을 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정황적인 상거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충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의 사례에서 좀 이게 비추어 보자면은 약간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상당 기간 내전 상태로 갈 수도 있겠다. 내전이 내전. 총을 꼭 들어야지만 내전이 아니거든요. 이게 이제 프랑스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프랑스에 1934년 2월 6일에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름들이 뭐 이를테면 청년 애국당, 무슨 프랑스 행동, 그래서 뭐 재향군인의 뭐 우파 민병대 이런 사람들이 이 의회를 믿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의회에 난입을 해요. 1934년이면 좀 그게 중도 좌파 정부였죠. 중도 좌파 프랑스가. 정부가 네네네. 있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파가 폭동을 일으킨 셈이네요. 우파의 이제 시민들이 폭동을 일으킨 거죠. 이게 그래서 실제 지금 판사 잡으러 다녔잖아요. 그것처럼 의원들을 다 잡으러 다닙니다. 아, 의회 들어가서. 의회 들어가서 의원들을 다 잡으러 다니고요. 이제 방마다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에는 의원 없음 이렇게 팻말 같은 것도 붙여놓고 방마다 다 다니면서 이제 폭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들 다 본인들이 나라를 구한다고 생각했어요. 1934년에 그래서. 근데 이후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때의 보수 정당이 뭐였냐면 공화연맹당이란 데가 있었어요. 여기가. 네네네. 여기가 이제 온건 보수, 네. 온건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극우하고는 좀 선을 그었거든요. 근데 이 극단주의 움직임을 본인들이 지켜봅니다, 그냥. 아. 본인들이 지켜보고요. 그런 다음에 비판을 하질 않았다. 막질 않았다. 비판을 하기는 했는데요. 굉장히 교묘하게 양비론적으로 절대로 폭력 안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오죽하면 들어갔겠냐. 뭐 지금 많이 들리는 얘기 같은데. 굉장히 유사하죠. 오죽하면 계엄했겠나. 예, 그리고 공화연맹당 의원들도 상당수가 여기에 활동을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영입을 해요. 또 이 청년 애국단 이런 사람들 영입을 합니다. 아, 그래요? 폭동 일으킨 사람들을 정당으로 영입을 해서. 영입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모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서 이제 국정조사 같은 것도 일어나고 하는데 그거를 사실상 이 공화연맹당 의원들이 다 무력화시키고요.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이게 그래서 한 6년 뭐 이렇게 가요. 이게 이 사태의 여진이. 그러다가 모두가 알지만은 이제 독일이 침략해가지고. 아, 맞아요. 네. 34년에 폭동이 일어났으니까 한 몇 년 있다가 독일이 침공을 했네요. 한 10년 안 돼서 이제 독일이 침공을 해가지고 이 사태가 자연적으로 종식이 되는데 그 공화연맹당에 있었던 사람들이 상당수가 BC 괴뢰 정부로 들어갑니다. 극단적으로. 극단적으로 이 정당에 있었던 사람들이 폭력을 옹호했잖아요 이미. 네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가가지고 나중에 이제 프랑스가 해방되고 나서 상당수가 처형당해요. 그리고 이게 그리고 당 자체가 이제 완전히 없어지고 이제 뭐 이런 상황을 겪고 당명 바꾸고 뭐 이런 상황을 겪어요.
제가 지금 이 사태를 지켜보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비슷한 이 사실상의 내전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구나. 왜 그러냐면요. 메시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권성동은 경찰은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국민의힘에서 폭력 안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도 경찰이 과잉 대응 폭력 행위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라. 경찰이 지금 과잉 대응해가지고 지금 이게 나왔다라는 게 권성동의 주장이고요. 아니 경찰이 피 철철 흘리는 장면을 우리가 다 봤는데. 예, 그리고 정진석 비서실장은 폭동인지 비상조치인지 국민이 판단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그건 진짜 너무 심한 양비론이다. 예, 그리고 뭐 김재원은 아스팔트 십자군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그건 양비론이 아니고 완전 편들었네요. 그리고 석동현은 벌금 내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예, 무료 황교안도 무료별로 내주겠다. 이거는 지금 거기 폭동으로 잡힌 사람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80몇 명 체포됐다는 사람들. 네. 그런 얘기했고요. 윤상현은 뭐 이거 많이 보도가 됐는데 폭동이 일어나기 전에 오후 5시 반인가 그때 한 17명이 서부지법 담을 넣어요. 네. 그 사람들이 먼저 체포가 돼요. 아 그때는 구속 심사 중이었던 때잖아요. 심사 중이었으니까. 네, 결론 안 나왔을 때. 그러니까 이미 심상치 않았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몇몇의 이런 사람들이 집회에 있었던 사람들이 윤상현한테 문자로 이렇게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담을 넘은 젊은이들이 있는데 아마 곧 훈방될 거다. 걱정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윤상현이 그렇게 이거 별거 아닌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 밤에 야밤에 그것만 영향을 주진 않았지만 그 야밤에 이제 그 폭동이 일어나는 거에 단초를 제거했다. 영향을 줬겠죠. 훈방될 거라고 믿고 들어갔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지금 전형적으로 1934년에 공화연맹당이 하는 식으로 이 구구들하고 원래 선을 그었던 정광훈하고도 옛날에 선을 그었었잖아요. 네. 이미 한 몸이 돼가기 시작했다. 근데 그 결말은 그 정당은 매우 비참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폭력은 안 된다는 얘기를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공식 입장으로 발표를 하긴 했는데 그 다음에 따라 나온 말들을 보면 양비론이다. 지금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후안 리츠라는 스페인의 이제 정치학자가 충실한 민주주의자가 있고 로얄 데모크라트 그리고 세미 로얄 데모크라트 이걸 한국어 번역을 하면 표면적으로만 충실한 민주주의자인데 전형적으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뭔가 그러면 안 돼라고 얘기하지만 하지만 경찰이 먼저 이거 친 거 아니야? 이를테면 이들은 애국자야. 이런 거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파시즘에 복무를 하고 있다 지금. 근데 이게 이제 상당 기간 나라를 혼란으로 이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책임 있는 게다가 이런 여당이 어떤 당이 이렇게 하면은. 아니 이게 국민의힘의 전체적인 분위기라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봐야 돼요, 장 소장님?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왜 경찰은 민주노총 등 그러한 단체가 시위했을 때보다 훨씬 더 과격하게 진압을 했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명찰 없는 다수의 경찰관들이 동원된 것은 납득할 수가 없다. 이런 식의 얘기를 또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음모론이 되겠죠, 곧. 안 그래요? 누가 이제 명찰 없는 경찰관을 누가 거기다 투입했냐? 이거는 또 다른 쪽이다. 누가 경찰에 지휘를 주면서 같은 편이라고 하면서 폭력 시위를 조장한 거 아니야? 경찰이나 그런 사람들이 잘못이야 라고 분명히 어딘가 또 음모론 제기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얘기한다라는 것은 저게 이제 대선을 앞뒀기 때문에 우리 측을 옹호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넘어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합법적인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 부정하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가만히 있어요, 경찰들이? 집단적으로 담 넘으려고 그러고 폭력적인 시위하는데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제가 뉴스를 보니까 집회 신고를 안 했다면서요. 안 했죠. 안 하면 또 원천 봉쇄를 해야 되는 건데 원래는. 그리고 그것도 안 한 건데 사실. 방패 뺏어가지고 찍는데 그럼 가만히 있어요? 그렇죠. 정말 그런 것들을 양비론으로 몰고 가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 민주노총의 시위에 대해서 저는 그분들의 시위에 대해서 뭐 찬성을 하는 입장은 아닌데 그분들의 시위에 대해서 국민의힘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동안 했던 발언들을 한번 보시라고요. 이거 이율배반적인 행동과 얘기가 과연 그러니까 지지율이 자꾸 올라가서 저도 참 당황스러운데 그런 것이 옳다라고 계속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점이 더 국민의힘의 몰락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법의 권위를 중시하고 헌법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고 이 불법 세력은 엄단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세력은 보수 세력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뭔가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오늘 얘기하는 거의 상당수는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이게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의 후속작. 그 레비스키. 예, 레비스키. 이제 뭐 워낙 유명한 책이고 책이죠.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이렇게 정당이 극단적으로 되는 경우가 이제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본인들이 집권할 장기적으로 집권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할 때, 그럴 때 이런 일이 벌어지고, 또 하나는 저쪽 당이 집권했을, 반대 진영이 집권했을 때 우리가 이루어놓은 모든 시스템과 체제를 다 완전히 다 파괴하거나 완전히 변화시킨다고 했을 때, 그러면 본인들이 그동안 쌓아왔던 기득권이 다 기득권이든 어떤 이익이라는 게 본인이나 아니면 본인을 지지하는 세력들의 기득권이 무너진다고 했을 때 이렇게 극단적으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동이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지금 약간 두 가지가 다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대선 가보면 이길 수 있다라고 하지만은 근본적인 공포는 지금 대선 가면은 내란 정당에서 이길 수 있겠느냐. 최근에 지지율 뭐 상승으로 고무가 됐지만 이 공포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민주당과 이재명이 집권했을 때 우린 다 죽어. 우리가 해놨던 거로 다 죽어. 이거가 지금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내란 특검도 내란 선동죄 이거 빼면서 이제 뭐 이렇게 민주당에 올리긴 했지만 그 내용이 뭐냐면 108명 전원 다 수사 대상에 오를 거다. 뭐 이런 거가 이제 주요 반대 이유였잖아요. 내란. 네. 그러니까 그런 공포가 지금 지배를 하면은 급한 거예요. 그러면은 민주주의고 나발이고 일단은 구구라도 손을 잡아가지고 이거를 파괴를 해서라도 이거를 저지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 그게 작동하고 있고, 이게 우리나라에만 처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다 발생했던 거가 지금 한국에서도 벌어졌는데 이게 상당히 후유증이 오래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돼 가지고 대통령 측에서 내려오게 되면 본인들도 인정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지자들은 더 흥분할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만약 1심에서 내란죄 같은 경우에 유죄가 나와버린다. 사형이나 무기징역 선고가 나온다. 그러면 그것도 가만히 있겠어요. 이런 상황.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 또 무죄가 나왔다. 이러면은 보수 진영에서 가만히 있겠냐.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왜 이재명은 구속 안 하고 윤석열은 왜 구속하냐, 이런 거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를 하지도 않고, 그분이 예전에는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지만 구속돼서 조사받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혐의 자체가 정도의 차이가 너무 심하잖아요. 위증교사, 뭐 다른 뭐 대장동 여러 가지 일들, 백현동, 그거랑 내란죄랑 이 비교가 가능하냐? 그거를 등치시켜 놓고 왜 우리는 구속하고 이재명은 구속 안 해? 이거는 사법 정의가 훼손된 거야.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렇죠. 예. 그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러면은 아마 양쪽에서 더 많은 지지자들을 동원해서 원치 않는 판결이 나왔을 때 나라가 더 많이 혼란스럽고 위험스러울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준일 평론가 말씀하신 내전 같은 상황이 계속 이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다행인 게 우리는 총기 소지가 안 돼가지고 정말 다행이지. 총기 소지 됐으면은요 벌써 이제 나라가 난장판이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러한 물리적인 폭력적인 행동을 사전에 진압을 하고 엄격한 법 집행에 대해서 엄중함을 보여주지 않으면은요 만만하게 볼 거란 말이에요, 지지자들이. 그렇죠. 뭐 가서 법원 때려 뽀개도 나 벌금 나오고 나 그냥 무료변론 해주고 누군가가 벌금도 대신 내주고 훈방 조치되고 그러면 법에 무서움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더 과격한 폭력적인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집권 여당에 계신 분들이 절대로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양비론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신 그 부분, 그러니까 지금 막 사실은 윤석열 의원이 훈방될 거다 얘기하고 홍준표 전 총리가 뭐 이거는 나중에 무료 변론해주고 이런 얘기들이 사실 다 부추긴다는 거잖아요. 그건 폭력행위 부추기고 있다. 그래서 걱정이 된다, 그런 얘기인데 일단 근데 경찰은 엄정한 수사를 하겠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원 구속하겠다고 하고 해야죠. 그리고 배후까지 수사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최상목 대행도 시간은 좀
뜸은 들였는데 결국에는 엄정 수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수사를 시작을 할 건데 그러면은 이 수사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당장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람을 넘어서서 그 배우라고 할 수 있는 극우 유튜버들이 계속했던 행위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했던 행동들 이런 것까지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죠. 될 수 있고 저는 이게 뭐 이제 실제 어떻게 기소가 되고 어떻게 법원에 가서 이게 판결이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단은 이 87명인가?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격리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구속이 안 되고 훈방이 돼가지고 돌아다니면은 이거를 훈장처럼 여길 거예요. 내가 여기 들어가 봤다. 그렇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네요. 그래서 일단은 체포를 하고 구속을 한 다음에 구속 기소까지 해가지고 이들이 안에서 밖에서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고 이게 그러니까 뭐 이게 좀 더 이렇게 강하게 나가면 오히려 이게 좀 격화되는 거 아니냐 염려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글쎄요 지금 이거를 그렇다고 유하게 뭐 훈방을 해준다고 이게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게 해결될 것 같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은 이 법치주의 시스템이란 거 안에서 모든 걸 해결을 해야 된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시 뭐 다른 반대 진영에서 뭔가 막 일어나고 이런 거보다는 우리는 법치주의를 믿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우리가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정치인들 수사를 했을 때 그게 그러니까 가능할 것이냐. 일단은 엄포를 놓은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실제 수사 대상이 될지 모르겠는데 정광훈 같은 사람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자기가 끌어낼 수 아니가 뭐 석방 데리고 나올 수 있다. 네, 서울구치소에서 데리고 나올 수 있다. 예. 네, 그렇게 이런 얘기했죠. 발언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데리고 나온다라는 건 뭐예요? 결국은 변론을 잘해가지고 데리고 나온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지금 우파 진영에서 그거 중에 총사령관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이름부터 총사령관이에요. 그러니까 총사령관이라고 실제로 예. 불러요? 본인을? 총사령관이라고 다른 우파들도 예를 들면 막 신혜식이라든지 신혜한수에 막 이런 사람들이 총사령관님이 명령하셨어. 우리 나가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정광훈은 목사가 아니에요. 지금 사령관이니까 군대 사병 조직 같은 거에 우두머리 같은 거고 네. 거기에 이제 이름들이 다 무슨 반공 청년단 그래서 뭐 군대 조직처럼 지금 산하 조직이 막 이렇게 엉성하게는 있지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광훈 같은 사람은 지금 좀 문제가 좀 제가 보기엔 심각해요. 이거는. 그래서 정광훈 정도는 이거는 뭔가 수사를 해야 되지 않나 좀 그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그러네요. 그럼 수사를 해서 근데 또 혐의가 있다면 구금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또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 계속 이랬잖아요. 헌법 위에 저항권이 있다. 우리가 맞아요. 구치소를 들어가 가지고 윤석열을 꺼내오자.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어쨌든 선전선동하는 거잖아요. 이게 폭력적인 행동을. 근데 이런 사람을 가만둔다라는 것도 좀 웃기는 것 같고 이 유튜버들도 메이저리그와 마이너리그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번에 보니까 어떻게 다릅니까? 메이저리거에 우리가 보통 보는 고성국, 신혜식 이렇게 100만 이상 되는 분들 중에 일부는 발을 빼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아유 그래도 폭력적인 시위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라고 밝히는 건데 마이너리그에 좀 있는 사람들은 이번 기회가 내가 뜰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해가지고 현장에 가서 되게 현장 생중계하고 자극적인 발언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대단히 위험한 행동을 했다. 그래서 그렇게 이 유튜브를 이용을 해가지고 많은 극렬 지지자들을 응집을 시키고 폭력적인 행위를 선전선동하는 사람들. 국회 내에서는 지금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제명 결의안 하자고 민주당에서 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떠한 조치들이 취해지지 않으면은 지지율이 지금 오르고 있잖아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 오늘 리얼미터만 봐도 상당히 올랐던데 그거에 힘을 받아서 내 말이 맞지. 더 세게 나갈 가능성이 있어요. 김재원 같은 경우에는 성전이라는 표현까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회의 다각도에서 법률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다음에 정광훈 목사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서 교회 뭐 한국 장로교회인가 거기서도 좀 뭐 목사직을 제명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목사의 행위가 아니잖아요, 저거는. 목사로서 하는 일이라고 볼 수는 없죠. 없어요. 지금 하고 저는 있는 대단한 그냥 선전선동가예요, 그냥.
그러니까 아까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 주셨던 프랑스의 그 극우 단체 1934년에 이렇게 의회를 습격했던 그 단체의 수장 같은 역할을 지금 그분이 맞습니다. 전시가 하고 있는 거죠. 아, 좋습니다. 조금 넘어가서요. 그러면 이 지금 그 아까 여론조사 얘기를 하셔서 네. 여론조사 지금 흐름하고 정치권의 대응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은 여론조사가 지금 장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자꾸 높게 나와서 더 지금 국민의힘이 극단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 보면 국민의힘의 이제 지지율만 보면 오늘 리얼미터가 46.5, 민주당이 39.0이에요. 오차 범위 밖으로 지금 국민의힘이 앞서 나가고 있고 이해 못할 수치들은 좀 있어요. 광주 전라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27.4%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역사상 그런 적이 없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10대에서 30대까지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어요. 그리고 중도가 지금 거의 똑같이 붙었어요. 민주당 41, 국민의힘 39예요. 이런 수치를 보면 이게 과연 정상적으로 맞는 수치인가라고 의심할 만한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보수 지지자 과표집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왜냐하면은 내가 적극적으로 지지하니까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투표장에 나가서 투표하는 적극적인 투표 행위자야라고 생각을 하고 진보 측에서는 대답을 잘 안 하는 게 나는 이번에 뭐 민주당도 안 좋고 이재명 대표도 안 좋아서 나 이번에 응답 안 할래. 나 투표소도 안 갈래. 이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과표집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보면은 상당한 수준으로 과표집이 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보수가 376명인데 진보가 224명이에요. 와, 차이가 많이 나네. 그 리얼미터인가요? 리얼미터예요, 지금. 그러면은 원래는 140명, 150명 정도가 1000명 대상으로 하면은 보수가 더 많이 응답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적극적인 지지층이 더 훨씬 늘어난 건지 아니면은 민주당에 대한 실망을 민주당 지지층이 진보층이 한 건지 그거는 따져봐야 하겠지만 상당히 이런 상황에서 이례적인 여러 가지 수치들이 나오고 있어서 읽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론조사 수치를 읽기가. 그러니까 그래도 진보 보수가 우리나라에서 50대 50이나 뭐 55대 45 어느 쪽이든지 이 정도 나오는 거는 뭐 용인을 할 수 있는데 방금 거는 한 65대 35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거는 아직 안 돼. 그거는 신뢰하기가 어려워. 그렇다고 리얼미터가 진보 측 사람들 답변을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조사를 안 하거나 그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 지금 전화 받는 사람들의 이 뭐랄까 정서가 굉장히 지금 극단화돼 있다고 볼 수도 있죠. 우리도 다 마음이 좀 안 좋잖아요. 최근 열흘 동안 흐름을 보면 이러한 흐름이 지금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김준일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조사 결과 많이 보시잖아요. 굉장히 이제 잘 설명해 주셨어요. 잘 설명해 주셨고요. 뭐 호남 지지율이 국민의힘이 한 주 사이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잠시만요. 이거 하도 헷갈려가지고 27.4%가 나오는데 한 주 사이에 9.5%포인트가 뛰었거든요. 호남 전체. 국민의힘 지지율이 27.4% 광주 전라에서 네네네네. 보통 이제 10%가 안 나와요. 네. 예, 이게 사실 그래서 원래도 좀 과잉 대표돼 있는 건 맞는데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념적으로 할당을 하진 않아요. 이념 성향을 할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차버리면은 그 지역에서 지역별 할당, 세대별 할당이 있으니까 더 안 하거든요. 그러면 보수 지지자들이 적극적으로 응답을 했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이 정황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조금 고민이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보수 과표지 때문에 이게 모든 게 일어난다라고 보기에는 민주당의 지금 어떤 스탠스가 제가 보기에는 오락가락 하는데 한쪽에서는 더 강하게 나가야지 얘기를 하고 있고 맞아요. 예, 한쪽에서는 이거 좀 위험하다 얘기를 하고요. 그거에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예를 들면은 뭐 무슨 민주파출소 만들고 이제 전용기 의원이 가짜뉴스 뭐 카톡 검열 논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안감을 좀 중도 지역이 그런 중도 성향의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응답을 안 하고 좀 뒤로 빠지고
응답을 안 해버리고 그리고 보수 성향이 더 적극적으로 하고 뭐 이런 트렌드가 나타나는 건 맞는 것 같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중도 사람들의 가장 큰 우려는 뭐냐면은 이게 나라가 지금 한 2년 반 윤석열이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난장판이 될 것 같은 약간 우려? 이런 게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다른 걸 떠나서 무슨 뭐 그런 걸 떠나서 이 혼란이 빨리 좀 종식되면 되고 또 막 이렇게 뭐가 다 계속 싸우고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지금 이게 세게 발언들이 나오는 게 그런 불안감을 조금 자극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고소고발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그래서 전략적으로 옳은 것인가? 진영을 결집시키는 데는 민주당이 그게 옳은데 저는 조금 뭔가 좀 위험한 거다 이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입장이 바뀐 게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저는 보수 정당 역할을 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기도 하네요. 안정감을 줘요. 그러니까요. 일단 헌법 질서를 지켜야 된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건 원래 보수주의자들이 하는 얘기인데. 그런데 하여튼 뭐 전용기 의원은 아니라고 하지만 카톡 검열, 국민의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선전전이 통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민주파출소에서 여러 가지 제보가 들어와서 고소고발을 했는 것이 대부분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가짜 뉴스라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이제 고소고발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뭐냐? 그런 것에 대한 비판도 상당히 국민들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 과연 이재명 대표가 사법적인 리스크를 갖고 있으면서 재판을 질질 끌면서 조기 대선을 왔을 때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윤석열 정권 시대보다 나아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 보수 진영에서는 자학적인 비판과 프레임이긴 한데 민주당의 윤석열은 이재명이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면 윤석열 대통령보다 더한 짓을 할 수도 있다. 이러한 막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아니에요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 측을 보면은 되게 걱정되고 우려스러운 것들. 그러니까 윤석열 과격 지지자들 맞아 잘못됐지. 그러는데 이재명 대표 과격 지지자들 개딸들 이 사람들은 뭔 짓을 할지 모르겠다. 그러한 두려움과 우려가 이것의 하나의 요인도 되지 않았을까. 전반적인 모든 것은 요인은 아닌데 하나의 빌미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저는 근데 여론조사 하여튼 원래 저는 여론조사 잘 믿지는 않아요. 제가 확률 통계 그렇죠. 전공이라 그렇죠. 이런 여론조사 패널 조사 맞아요. 아니면 잘 믿지는 않는데 맞아요. 흥미로운 거는 그 모든 국민의힘이 막 지지율이 올라가고 윤석열 지지율 50%라는 여론조사 제가 다 보니까 이재명 지지율 똑같이 계속 30%대 계속 높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이상하기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또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막 화살을 맞을 수밖에 없는 1위 맞아요. 정치인의 어떤 운명에 지금 있는 거죠. 결점이 다 드러나고 이런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잠깐 짚어주시면 좋겠어요. 비상입법 기구 관련해서 이번에 영장심사, 구속영장 실질심사 얘기가 거의 안 나오는데 요거는 하나 좀 얘기가 나와서 여기 의미가 어떤 건지 이거 진짜 이 중요한 비상입법 기구? 대목인지. 네, 그러니까 차은경 부장판사가 네. 윤석열 씨한테 비상입법 기구 그 메모 쪽지 전달한 거 본인이 썼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하나 질문했는데 5시간 동안 그거 하나 이제 판사가 물어봤다라는 건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것 같고요. 뭐냐면은 윤석열의 말이 계속 헷갈렸어요. 한 번은 앞에서는 그냥 겁만 주려고 개엄한 거지 이렇게 한 거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한 번은 또 예를 들면은 뭐 종북 주사파가 장악을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뭐 해야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좀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런데 가장 핵심적으로 이 사람이 그러면은 법치주의와 의회주의를 무시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를 없애려고 했느냐 안 했느냐가 비상입법기구인 것 같은 게 이게 전두환이 만든 국보위 같은 거잖아요. 의회를 해산을 하고 의회의 역할을 하는 거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최상목한테 예산을 지원하라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제 실제 이 계엄이라는 게 정말로 작동하려고 했는지 이런 거를 근데 이제 윤석열이 얘기를 한 거는 내가 했는지 김용현이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난다. 떠넘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끝까지 찌질하고 끝까지 비겁한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얘기를 이제 하고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하고
그래서 뭐 오늘 박범계 의원은 차라리 내가 정신이 헷가닥한 것 같다라고 했으면은 구속 안 될 가능성도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어쨌든 그거를 좀 분수령으로 본 것 같은데 그거 답변하는 걸 보면서 아 위험하다. 이 사람은 구속시켜야 되겠다. 좀 확신을 한 게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그렇고 상당히 진짜 태도가 구질구질해요. 자꾸 부하들한테 미루고. 그러게요. 그때 포고령도 그렇잖아요. 김용현이 잘못 뺏겼었어요. 막. 맞아요. 옛날 거 같다가 복부 잘못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 그건 정말 대통령답지도 않고 지도자답지도 않고 한 조직의 보스답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구질구질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수사 진행되다가 마지막으로 이 지금 김용현 씨하고 그 사령관들하고 다른 그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과 이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씨하고 좀 진술이 엇갈리면서 그렇죠. 파탄이 날 가능성도 있을까요? 특히 김용현 씨는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꾸 김용현이 했나? 슬슬 미루잖아요. 그러면은 본인은 본인 살기 위해서 사실은요 대통령이 이렇게 했거든요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주는 거 아니냐.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 부하들 잘못 없습니다. 제 책임입니다. 저를 그냥 뭐 저 무기징역하든 뭐 어떻게 법정 최고형하든 그렇게 하십시오. 이게 맞지. 참. 그러니까 이게 가장 결정적으로 내란 수괴와 내란 종사자의 형량 차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포고령을 썼다라는 거는 내란 수괴로 될 가능성도 있어요, 사실은. 아니면은 김용현 씨가 수괴가 될 수도 있다. 근데 사실 내란 종사자로 이미 기소를 했기 때문에 내란 수괴로 다시 할 수는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내란 종사자 그러니까 내란 수괴는 무조건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고 내란 종사자도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포고령까지 쓰고 본인이 다 주도했으면은 내란 종사자라고 하더라도 무기징역이나 사형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내가 윤석열이 시키는 대로만 했다. 나는 잘 안 하려고 했는데 말리려고 했는데 옛날 그 김용현이 한번 말리려고 했다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맞아요. 그렇게 노력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냥 5년, 뭐 10년 이렇게만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싸울 겁니다. 왜냐하면은 윤석열이 복귀할 가능성이 있으면은 그러면은 윤석열이 다시 복귀를 해서 본인을 사면하는 전략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은 이미 끝났다고 볼 거예요. 김용현하고 김용현 변호인 측 그러기 때문에 포고령을 누가 썼느니 가지고 이제 법정에서 만약 대지신문 같은 거 하면은 아마 싸울 거예요 아마 이제는. 23일 목요일에 헌법재판소에 김용현 씨 나오기로 했죠. 그 변론이 기일에 출석 그 증인으로 지금 출석하게 돼 있는데 예, 제가 뭐라고 하는지 날짜는 확인을 못했는데 그렇게 증인 돼 있습니다. 저쪽에서 네. 윤석열이 부른 증인이에요. 네네네네. 국회에는 5명 이제 그 뭐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이런 사람들 불렀고 그러니까 김용현의 윤석열이 불렀다라는 거는 우리 편이야 좋은 얘기 해줄 거야라고 했는데 헌재에서 갑자기 그거 내가 안 썼는데 윤석열이 다 했는데 이렇게 했으니까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아니 그래도 윤통이 자기가 보고 했는데 자기가 최종적으로 쓴 거라고 봐야지. 그거를 또 김용현이 잘못 뺏겼었다고. 난 참 창피해 죽겠어요. 너무합니다. 너무 찌질한 윤석열 씨 얘기하면서 오늘 시간은 다 돼서 짜증나네. 두 분 보내드려야 되니까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오늘 장성철 소장님, 김준일 평론가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